안녕하세요. 마녀의 책방의 마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모아북스에서 나온 이혜사님의 내 글로도 책이 될까요?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글쓰기란 무엇인가요? 누구에게는 단순한 끄적임, 누군가에게는 그저 귀찮기만 한 과제, 또 누군가에게는 과거이자 미래, 취미 혹은 직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인간은 사는 게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고 죽는 게 무서워 종교를 만들었으며 잊혀지는 게 두려워 글을 썼다는 인용문처럼 작가는 독자들에게 열정적으로 말합니다. 당장 글을 쓰라고 말이죠. 이 책은 왜 글을 써야 하는지, 글쓰기가 구체적으로 인생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하는지서부터 시작해서 출간하는 법까지의 아주 긴 여정을 담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글쓰기를 배운 적도 없는 내가 책 쓰는 게 가능키나 할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 책은 거기에 대해 아주 간결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많은 준비는 필요치 않아요. 그저 실천하세요. 실제로 이혜사 작가님은 글쓰기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음에도 글쓰기 관련 책을 3권이나 쓰셨대요. 그 흔한 학원 강좌나 컨설팅조차 받지 않은 채 홀로 도전하셨다고 하니 본인만의 노하우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또 여러 서적을 찾아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책은 꼭 필요한 내용을 한 권으로 간추려 담아냈기 때문에 누구나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럼 즐겁게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님의 내 글도 책이 될까요? 시작할게요. 1장. 도대체 왜 써야 하는 걸까? 우리가 글을 써야 하는 이유. 왜 글쓰기를 해야 하나요? 우리가 써야 하는 5가지 이유. 글쓰기는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두에게 하는 행위이다. 레베카 솔릿. 즐겁고 재미난 것만 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불행히도 글쓰기는 즐겁고 재미난 일이라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글쓰기를 해야 하는 걸까? 주변을 봐도 대부분의 사람은 글쓰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나름 잘 살고 있다. 내 주위를 봐도 전문적으로나 습관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흐리멍텅한 세상 속에 파묻혀 조용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알면서도 의도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도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글쓰기에 도전할 이유는 분명히 있다. 분명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글을 쓰지 않았다면 덧없이 지나갔을 시간이다. 한 3년 미친 척하고 빠져든다면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답답하고 지루한 인생에 큰 활력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삶의 동력을 찾아서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한 분야에 정통한 사람을 만나면 글을 써보라고 간곡하게 권한다. 대부분, 아니, 내가 어떻게 써요? 하면서 손사래를 친다. 책은 특별한 사람만이 쓰는 줄 안다. 이건 명백한 오해이자 변명이다. 이런 착각이 그 사람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다. 지금부터 왜 써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우리가 써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신을 드러내는 성스러운 행위다.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알게 된다. 관찰력과 통찰력이 생긴다. 긍정적 사고를 하게 된다. 지금부터 차례대로 알아보자. 첫째, 쓰기는 자신을 드러내는 성스러운 행위다. 사람은 누구나 유명해지길 바라고 관심받기를 원하며 대접받고 싶어 한다. 우리 인간은 태생이 관종이다. 자신을 타인에게 어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글쓰기다. 글 속에는 자기 삶의 철학이나 관점, 가치관,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걸 읽고 사람들은 반응한다. 글은 타인에게 읽히기 위해 쓰는 것이다. 타인을 염두에 두지 않는 글쓰기는 일기나 독백에 불과하다. 작가가 쓴 글을 읽으며 독자는 반응한다. 글을 통해 온전히 작가를 바라보게 되고 작가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본다. 그걸 부정해도 소용없다. 이미 글 속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내용이 자연스럽게 반영되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매명욕이 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무엇인가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 위시 리스트를 작성해 보라고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죽기 전에 내 책 내기다. 책만큼 한 인간의 흔적을 남기기에 좋은 수단이 있을까? 어느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 아무런 존재감 없이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고 죽어서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는가? 최근 무연고 시신이 늘어나는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나도 내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 그래, 이 회사는 좋은 사람이었어. 멋진 인생을 산 친구였지. 하고 기억하기를 바란다. 글쓰기는 독자와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사람은 죽어도 그가 쓴 글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우리는 돈키호테를 읽으며 셰익스피어와 대화하고 테레즈 데스케르를 읽으며 모리아크를 만난다. 책은 작가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우리는 책 속에서 그들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그들과 호흡하며 대화한다. 둘째, 인간의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인간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았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20살 때부터 소장농으로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 40대 중반이 되면 반늙은이가 된다란 말이 나온다. 60세까지 살면 장수했다고 회갑잔치를 열었다. 그러나 요즘은 어디 그런가? 환갑이면 어리다고 노인정 가입 자격도 안 된다. 직장 생활의 수명은 갈수록 줄고 있지만 은퇴 후 살아가야 할 시간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은퇴 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해야 한다. 일하지 않고는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매일 산에만 갈 수 없지도 않은가? 늘어난 삶을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글을 써야 한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미천도 들지 않는 일 중 가장 좋은 것이 글쓰기다. 쓰기는 자리에 앉아서 하므로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책이라도 쓰면 인쇄도 받고 강연도 할 수 있기에 최고의 직업이자 부업이다. 이왕 시작할 거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인간의 감각은 젊은 시절에 강하고 경험과 관록은 나이가 들어서 꽃을 피운다. 쓰기는 최대한 젊은 시절부터 써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 당장 쓰기 시작하면 연륜이 깊어감에 따라 제대로 된 글을 쓸 수 있다. 인간의 수명 연장에 알맞게 쓰기를 지속해야 한다. 나도 40대가 되어서야 쓰기 시작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이때라도 시작한 걸 다행으로 생각한다. 쓰기는 투잡으로 노후 대비로 최선이다. 작가로서 노년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자. 셋째,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알게 된다. 우리 한국인은 표현에 서툴다. 어릴 적부터 듣기, 읽기만 가르치고 말하기와 쓰기를 가르치지 않는다. 시험에도 듣기, 읽기만 출제된다.
수험 생활 내내 관심 받기다. 내가 가진 생각을 정확하게 외부로 표출하는 법을 모르고 어색해한다. 그게 문제다.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 왕도가 바로 쓰기다. 쓰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 쓰기란 행위는 막연하고 모호한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언어와 문자라는 매개체를 통해 구체화하는 행위다. 이 작업은 꾸준히 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명제다. 자신의 구체적인 생각이 담긴 글을 꾸준히 쓰면 말도 잘하게 되고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게 된다. 넷째, 관찰력과 통찰력이 생긴다. 나는 쓰기를 통해 얻는 효과 중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쓰기 시작한 이후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작가는 태생적으로 관심에 목매는 사람이다. 사물이나 현상을 그냥 무심코 바라보는 일이 없다.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본다. 그리고 내가 쓸 글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한다. 세상 모든 일이 글쓰기 재료가 된다. 쓰려고 재료를 찾기 시작한다. 이 상태가 되면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생각이 나서 쓰는 게 아니다. 쓰려고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관찰하게 된다. 사물을 무덤덤하게 바라보기만 하지 않는다. 그 이면까지 생각하게 된다. 저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다 보면 본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법이다. 이게 쓰기의 가장 큰 위력이다. 작가들은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게 작가의 힘이다. 그래서 작가들은 직장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상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야 인정받는 직장의 생리가 작가와는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작가의 시선은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다섯째, 긍정적인 시각이 생긴다. 쓰기 위해서는 바라보아야 하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관심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 비로소 생겨난다. 사물을 삐딱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면 사고가 거기서 갇혀버린다. 더 넓고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역지사지도
상대방을 고려할 때 가능한 일이고, 감정이입도 상대방을 제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할 때 생겨난다. 긍정적 시각은 비단 쓰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나는 쓰기를 통해 성격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이게 쓰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2장. 무엇을 써야 할까? 글쓰기 컨셉트 잡기. 무엇을 쓴다고요? 쓸거리를 찾는 방법. 쓸거리는 가까이에 있다. 범죄 소설을 읽다 보면 공통되는 점들이 있다. 반전과 의외성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범인은 의외의 사람이며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 그걸 못 보고 있다가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무릎을 탁 치게 된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주위에서 찾아야 한다. 쓸거리는 항상 가까이에 있는 법이다. 쓰기로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봉착하는 것이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즉, 주제를 잡는 과정이다. 사람마다 다 살아온 환경이 있고 저마다의 삶이 다르다. 각자의 삶은 책 10권 분량의 이야기가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다. 그걸 쓰면 된다. 나 역시 첫 책, 기술은 어떻게 사업화되는가가 내 업무의 연장이었다. 나는 당시 회사에서 특허 및 기술 사업화 업무를 수년간 담당하고 있었다. 그걸 엮어서 책으로 만들었다. 그럼 저마다의 스토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눈을 감고 생각해보자. 나는 도대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일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바라보는 나는 분명히 다르다. 자기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에서 글쓰기는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내 이력서를 만들어 보자. 내 직업이 무엇이고, 내 전공, 현재 하는 일, 남보다 특출난 재능이나 특기, 애착을 갖는 취미가 가장 기본적인 소재가 된다. 여기서 뽑아내야 가장 빠르고 편하다. 물론 모르는 분야를 공부해서 쓸 수도 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포기할 확률도 커진다. 글이나 책을 처음 내는 입장이라면 아무래도 나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관되어 있는 분야를 찾아 쓰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전공 분야가 법학과, 특허, 저작권이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살려 관련 책을 2권 출간했다. 애당초
글쓰기 분야는 내 타깃이 아니었다. 하지만 독학으로 책을 준비하면서 글쓰기나 쓰기 관력 서적을 탐독했고, 거기서 내 적성을 찾았다. 지금은 내 전공 분야보다 오히려 글쓰기에 특화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이처럼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는 것도 좋은 시도이다. 나는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쌓인 글은 1600개가 넘는다. 책 여러 권 분량이다. 글쓰기 관련 특정 주제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하면 블로그에서 키워드 검색을 해서 쓰면 된다. 이미 다 써놓았기 때문이다. 나는 글쓰기로 책을 출간하기 위해 학원 강좌나 컨설팅을 전혀 받지 않았다. 물론 유튜브에 있는 관련 강의를 듣기는 했지만 거의 나 혼자 힘으로 이루어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소 무모하다 싶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다. 비싼 비용을 투입하고 시간을 별도로 낼 상황도 아니었다. 글쓰기 관련 책을 읽으면서도 공감이 전혀 가지 않는 내용과 중복, 근거 희박을 제거하고 나면 꽤 괜찮은 정보들이 남는다. 그걸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해보자고 시도한 것이 나의 글쓰기 책 3종이다. 글쓰기나 출판 노하우를 그대로 나만 알고 있기가 아까워 책으로 출간해보자고 결심했고, 그 결과물이 책 쓰기가 만만해지는 과학자, 책쓰기. 걷다, 느끼다, 쓰다. 무작정 시작하는 책쓰기란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 글쓰기 책을 쓰면서도 수십 년 내공도 없는 내가 이런 책을 써도 되나? 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밀어붙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여러 책을 보지 않고 한 권만 읽어도 충분히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집약서 성격의 책을 쓰고 싶었다. 나의 이런 시도는 1인 출판학교의 이승훈 작가도 인정해 주셨다. 정말 작정하고 무작정 쓰게 만드는 책입니다. 글쓰기가 필요한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글을 쓸 때 필요한 거의 모든 내용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라면 밑줄을 그으며 탐독하시기 바랍니다. 행간을 놓치지 마시고 읽으면 고비마다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 하나면 글쓰기에 충분합니다. 이 글은 그의 1인 출판학교 카페에 오늘 만난 책에 올려져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스스로 터득한 좌충우돌의 생생한 경험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주식의 고수는 주식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주식으로 실제 돈을 버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라 할 수 있다. 책도
매한가지다. 책에 관련한 이론에 빠삭한 사람, 출판사 에디터를 수십 년 한 사람보다는 백지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터득하여 실제 책을 출간한 사람의 스토리가 더 매력있지 않을까? 대기업에 취업한 노하우를 알고 싶다고 20년 전에 입사한 부장에게 물어보기보다는 갓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에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아야 하기에 실제 글을 쓰고 그걸 책으로 출간하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 즉, 글을 쓰기 위해 나를 알게 된다는 의미다. 이 정도면 글을 쓸 이유로 충분하지 않을까? 나를 알게 하는 질문들. 1. 나에게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일까? 2.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까? 3. 한 달의 휴가를 준다면 무엇을 하고 보내겠는가? 4. 로또에 당첨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5.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세 가지는 무엇일까? 6.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면 무엇을 할까? 7. 내 소유물 중 애장품 1호는 무엇인가? 8. 20살로 돌아간다면 먼저 무엇이 하고 싶은가? 9.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건 무엇인가? 10. 내가 가장 좋아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11. 어릴 적 내 장래희망은 무엇인가? 12. 주변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이 있는가? 작가를 위한 집필 안내서에서 정혜윤 대표는 쓰고 싶은 것과 쓸 수 있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이야기한다.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으면 쓰기 힘들다. 정 대표의 말처럼 실제 글로 풀어낼 수 있는 주제를 잡는 게 가장 좋다. 작가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불굴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3장. 글쓰기가 어렵다고요? 글은 어떻게 쓰는가? 생각나는 대로 일단 멈추지 말고 써라. 프리라이팅 기법으로 쓰기. 파인딩 포레스터라는 영화에서 프리라이팅 기법에 대해 아주 절묘하게 설명하고 있다. 주인공인 괴짜 소설가 윌리엄 포레스터는 문학적 재능을 보인 16세의 흑인 고등학생
자말 월라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타자기를 두드려라. 둘째, 생각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내면의 충동에 따르라. 셋째, 춤추듯이 손가락을 움직여라.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글을 쓰는 방식이 있다. 하나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고민을 거듭해서 완성해가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일사천리로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방식이다. 나는 후자를 선호한다. 한 문장씩 고민해서 쓰다 보면 어느 한 문장에서 막히게 되면서 리듬이 자꾸 끊기기 때문이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감없이 일단 써놓고 보는 방식을 프리라이팅 기법이라고 한다. 이미 일반화된 글쓰기 방식으로 원고를 쓰는 방식으로는 가장 탁월하다. 이 방법을 알게 된 후부터 글쓰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다.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내용을 일단 써놓고 본다. 어차피 나중에 수정할 것이므로 완결성, 균재미, 철자, 맞춤법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딱히 고민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쓴다. 생각이 나서 쓰기보다는 쓰다 보면 생각이 난다. 이런 이치를 글쓰기에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문장을 쓰다 보면 그 다음 문장이 생각나고 또 다음 문장이 생각난다. 글쓰기 전에는 생각조차 나지 않던 것들이 쓰다 보면 희한하게 생각이 난다. 프리라이팅은 우리말로 자유 글쓰기라고도 하고 내리쓰기라고도 한다. 철자나 맞춤법 등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쓰고자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쭉 써내려가는 방식이다. 프리라이팅이란 개념을 처음 도입한 피터 엘보에 따르면 멈추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쭉 써내려가라. 철자나 맞춤법 같은 데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내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다른 데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쓰기에 집중하여 자연스럽게 써나가는 것이 프리라이팅의 핵심이다. 처음 프리라이팅을 접했을 때 나는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동안 내가 배우고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쓸 수 있단 말이지? 라는 생각은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이다. 간혹 글쓰기 강연을 나가보면 수강생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쓰다 보면 안다. 프리라이팅 기법을 활용하지 않고는 글쓰기가 대단히 고행길이 된다는 사실을.
이 방법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프리라이팅이란 용어를 모를 때에도 이미 이 기법을 활용해서 쓰고 있었다. 이게 바로 프리라이팅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다음은 하버드 글쓰기 강의에서 글쓰기 선생 바버라 베이그가 학생들에게 프리라이팅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다. 좀 길지만 하나도 버릴 문장이 없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보자. 몇 차례 심호흡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혀라. 이어 펜을 집어들고 쓰는 것이다. 무슨 내용이라도 좋다. 꼭 주제를 정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문장과 문단을 일괄되게 구성할 필요도 없다. 철자가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내용을 이해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무엇이든 상관없이 계속 펜으로 끼적거리는 것이다. 이 말은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며 앞으로 돌아가 단어의 밑줄을 긋거나 단어를 고치거나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저 쉬지 않고 펜을 놀리는 것이다. 그래서 핵심은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각을 멈추면 이미 프리라이팅이 아니다. 쓰면서 순간순간 생각하고 생각한 걸 직관적으로 글로 옮기면 그걸로 충분하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오겠는가? 하지만 그건 기우다. 이렇게 쓴 문장이 고민을 거듭해서 쓴 문장보다 훨씬 자연스럽다. 내용도 더 좋다. 생각을 많이 하면 인위적인 힘이 작동되고 이런 상태에서 쓰면 부자연스러워진다. 자연스럽게 가감없이 풀어나가는 글에서 좋은 단어, 문장, 글이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건축가인 김진애는 프리라이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자유 글쓰기를 통해 나의 모든 것이 나온다. 생각의 메모들이 모여 책이 되는 것은 물론 아이디어의 방울들이 물줄기가 된다. 새로운 구상이 떠오르는 건 부수효과다. 맞는 말이다. 그녀는 프리라이팅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첫째는 적어도 30분 이상은 쓸 것. 둘째는 단어만 쓰지 말고 문장으로 쓸 것이다.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의 유명 작가 나탈리 골드버그도 프리라이팅을 강조한다. 자유롭게 쓰면 글쓰기의 뿌리에 깔린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내며 글을 보다 쉽게 쓸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쓰기는 글감을 떠올리는데도 아주 좋다고 말한다. 실제 프리라이팅이 익숙해지면 글쓰기 실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된다. 나도 그랬다. 한두 문장을 적기도 힘든 내가 책을 여러 권 써냈으니 이미 나로서 검증된 것이 아닌가? 프리라이팅의 창시자 피터 엘보의 생각을 다시 들여다보자. 자유롭게 쓰기는 내가 아는 한 글을 써내려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최고의 만능 연습이다. 쓰다 보면 좋은 글이 나오기도 하고 의식의 흐름을 잘 기록한 글이 나오기도 한다. 속도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지만 가속이 붙기도 한다. 프리라이팅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짧은 글부터 연습을 해보자. 하루에 한두 개씩 해보면 대략적인 개념이 선다.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프리라이팅이 아니고서는 글을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 글쓰기 강연이 있을 때마다 프리라이팅에 대해 누누이 강조한다. 글쓰기의 맛을 대략적이나마 본 사람들은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전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끙끙 앓으며 한 문장 써내려가기 고통을 겪기보다는 무엇이든 일단 써놓고 수정하는 것이 좋다. 안 보이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수정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이게 다 컴퓨터가 생겨나면서 가능해진 방식이다. 백날 말로 해야 소용이 없다. 직접 해보면 알 수 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배울 때 때로는 너무 따지지 말고 속는 셈 치고 따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장) 도대체 왜 써야 하는 걸까? 우리가 글을 써야 하는 이유. 왜 글쓰기를 해야 하나요? 우리가 써야 하는 5가지 이유. 글쓰기는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두에게 하는 행위이다. 레베카 솔릿. 즐겁고 재미난 것만 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불행히도 글쓰기는 즐겁고 재미난 일이라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글쓰기를 해야 하는 걸까? 주변을 봐도 대부분의 사람은 글쓰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나름 잘 살고 있다. 내 주위를 봐도 전문적으로나 습관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흐리멍텅한 세상 속에 파묻혀 조용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알면서도 의도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도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글쓰기에 도전할 이유는 분명히 있다. 분명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글을 쓰지 않았다면 덧없이 지나갔을 시간이다. 한 3년 미친 척하고 빠져든다면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답답하고 지루한 인생에 큰 활력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삶의 동력을 찾아서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한 분야에 정통한 사람을 만나면 글을 써보라고 간곡하게 권한다. 대부분 아니 내가 어떻게 써요 하면서 손사래를 친다. 책은 특별한 사람만이 쓰는 줄 안다. 이건 명백한 오해이자 변명이다. 이런 착각이 그 사람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다. 지금부터 왜 써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우리가 써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신을 드러내는 성스러운 행위다.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알게 된다. 관찰력과 통찰력이 생긴다. 긍정적 사고를 하게 된다. 지금부터 차례대로 알아보자. 첫째, 쓰기는 자신을 드러내는 성스러운 행위다. 사람은 누구나 유명해지길 바라고 관심받기를 원하며 대접받고 싶어한다. 우리 인간은 태생이 관종이다. 자신을 타인에게 어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글쓰기다. 글 속에는 자기 삶의 철학이나 관점, 가치관,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걸 읽고 사람들은 반응한다. 글은 타인에게 읽히기 위해 쓰는 것이다. 타인을 염두에 두지 않는 글쓰기는 일기나 독백에 불과하다. 작가가 쓴 글을 읽으며 독자는 반응한다. 글을 통해 온전히 작가를 바라보게 되고 작가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본다. 그걸 부정해도 소용없다. 이미 글 속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내용이 자연스럽게 반영되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매명욕이 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무엇인가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 위시리스트를 작성해 보라고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죽기 전에 내 책 내기다. 책만큼 한 인간의 흔적을 남기기에 좋은 수단이 있을까? 어느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 아무런 존재감 없이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고
죽어서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는가? 최근 무연고 시신이 늘어나는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나도 내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 그래, 이 해사는 좋은 사람이었어. 멋진 인생을 산 친구였지. 하고 기억하기를 바란다. 글쓰기는 독자와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사람은 죽어도 그가 쓴 글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우리는 돈키호테를 읽으며 셰익스피어와 대화하고 테레즈 데스케르를 읽으며 모리아크를 만난다. 책은 작가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우리는 책 속에서 그들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그들과 호흡하며 대화한다. 둘째, 인간의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인간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았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20살 때부터 소장농으로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 40대 중반이 되면 반늙은이가 된다란 말이 나온다. 60세까지 살면 장수했다고 회갑잔치를 열었다. 그러나 요즘은 어디 그런가? 환갑이면 어리다고 노인정 가입 자격도 안 된다. 직장 생활의 수명은 갈수록 줄고 있지만 은퇴 후 살아가야 할 시간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은퇴 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해야 한다. 일하지 않고는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매일 산에만 갈 수 없지도 않은가? 늘어난 삶을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글을 써야 한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미천도 들지 않는 일 중 가장 좋은 것이 글쓰기다. 쓰기는 자리에 앉아서 하므로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책이라도 쓰면 인쇄도 받고 강연도 할 수 있기에 최고의 직업이자 부업이다. 이왕 시작할 거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인간의 감각은 젊은 시절에 강하고 경험과 관록은 나이가 들어서 꽃을 피운다. 쓰기는 최대한 젊은 시절부터 써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 당장 쓰기 시작하면 연륜이 깊어감에 따라 제대로 된 글을 쓸 수 있다. 인간의 수명 연장에 알맞게 쓰기를 지속해야 한다. 나도 40대가 되어서야 쓰기 시작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이때라도 시작한 걸 다행으로 생각한다. 쓰기는 투잡으로 노후 대비로 최선이다. 작가로서 노년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자. 셋째,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알게 된다. 우리 한국인은 표현에 서툴다.
어릴 적부터 듣기, 읽기만 가르치고 말하기와 쓰기를 가르치지 않는다. 시험에도 듣기, 읽기만 출제된다. 수험 생활 내내 관심 받기다. 내가 가진 생각을 정확하게 외부로 표출하는 법을 모르고 어색해한다. 그게 문제다.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 왕도가 바로 쓰기다. 쓰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 쓰기란 행위는 막연하고 모호한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언어와 문자라는 매개체를 통해 구체화하는 행위다. 이 작업은 꾸준히 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명제다. 자신의 구체적인 생각이 담긴 글을 꾸준히 쓰면 말도 잘하게 되고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게 된다. 넷째, 관찰력과 통찰력이 생긴다. 나는 쓰기를 통해 얻는 효과 중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쓰기 시작한 이후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작가는 태생적으로 관심에 목매는 사람이다. 사물이나 현상을 그냥 무심코 바라보는 일이 없다.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본다. 그리고 내가 쓸 글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한다. 세상 모든 일이 글쓰기 재료가 된다. 쓰려고 재료를 찾기 시작한다. 이 상태가 되면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생각이 나서 쓰는 게 아니다. 쓰려고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관찰하게 된다. 사물을 무덤덤하게 바라보기만 하지 않는다. 그 이면까지 생각하게 된다. 저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다 보면 본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법이다. 이게 쓰기의 가장 큰 위력이다. 작가들은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게 작가의 힘이다. 그래서 작가들은 직장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상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야 인정받는 직장의 생리가 작가와는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작가의 시선은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다섯째, 긍정적인 시각이 생긴다. 쓰기 위해서는 바라보아야 하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관심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 비로소 생겨난다. 사물을 삐딱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면 사고가 거기서 갇혀버린다. 더 넓고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역지사지도 상대방을 고려할 때 가능한 일이고, 감정이입도 상대방을 제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할 때 생겨난다. 긍정적 시각은 비단 쓰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나는 쓰기를 통해 성격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이게 쓰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2장. 무엇을 써야 할까? 글쓰기 컨셉트 잡기. 무엇을 쓴다고요? 쓸거리를 찾는 방법. 쓸거리는 가까이에 있다. 범죄 소설을 읽다 보면 공통되는 점들이 있다. 반전과 의외성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범인은 의외의 사람이며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 그걸 못 보고 있다가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무릎을 탁 치게 된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주위에서 찾아야 한다. 쓸거리는 항상 가까이에 있는 법이다. 쓰기로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봉착하는 것이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즉, 주제를 잡는 과정이다. 사람마다 다 살아온 환경이 있고 저마다의 삶이 다르다. 각자의 삶은 책 10권 분량의 이야기가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다. 그걸 쓰면 된다. 나 역시 첫 책, 기술은 어떻게 사업화되는가가 내 업무의 연장이었다. 나는 당시 회사에서 특허 및 기술 사업화 업무를 수년간 담당하고 있었다. 그걸 엮어서 책으로 만들었다. 그럼 저마다의 스토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눈을 감고 생각해보자. 나는 도대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일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바라보는 나는 분명히 다르다. 자기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에서 글쓰기는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내 이력서를 만들어보자. 내 직업이 무엇이고, 내 전공, 현재 하는 일, 남보다 특출난 재능이나 특기, 애착을 갖는 취미가 가장 기본적인 소재가 된다. 여기서 뽑아내야 가장 빠르고 편하다. 물론 모르는 분야를 공부해서 쓸 수도 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포기할 확률도 커진다. 글이나 책을 처음 내는 입장이라면 아무래도 나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관되어 있는 분야를 찾아 쓰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전공 분야가 법학과, 특허, 저작권이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살려 관련 책을 2권 출간했다. 애당초 글쓰기 분야는 내 타깃이 아니었다. 하지만 독학으로 책을 준비하면서 글쓰기나 쓰기 관력 서적을 탐독했고 거기서 내 적성을 찾았다. 지금은 내 전공 분야보다 오히려 글쓰기에 특화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이처럼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는 것도 좋은 시도이다. 나는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쌓인 글은 1600개가 넘는다. 책 여러 권 분량이다. 글쓰기 관련 특정 주제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하면 블로그에서 키워드 검색을 해서 쓰면 된다. 이미 다 써놓았기 때문이다. 나는 글쓰기로 책을 출간하기 위해 학원 강좌나 컨설팅을 전혀 받지 않았다. 물론 유튜브에 있는 관련 강의를 듣기는 했지만 거의 나 혼자 힘으로 이루어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소 무모하다 싶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다. 비싼 비용을 투입하고 시간을 별도로 낼 상황도 아니었다. 글쓰기 관련 책을 읽으면서도 공감이 전혀 가지 않는 내용과 중복, 근거 희박을 제거하고 나면 꽤 괜찮은 정보들이 남는다. 그걸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해보자고 시도한 것이 나의 글쓰기 책 3종이다. 글쓰기나 출판 노하우를 그대로 나만 알고 있기가 아까워 책으로 출간해보자고 결심했고 그 결과물이 책 쓰기가 만만해지는 과학자, 책쓰기. 걷다, 느끼다, 쓰다. 무작정 시작하는 책쓰기란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 글쓰기 책을 쓰면서도 수십 년 내공도 없는 내가 이런 책을 써도 되나? 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밀어붙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여러 책을 보지 않고 한 권만 읽어도 충분히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집약서 성격의 책을 쓰고 싶었다. 나의 이런 시도는 1인 출판학교의 이승훈 작가도 인정해 주셨다. 정말 작정하고 무작정 쓰게 만드는 책입니다. 글쓰기가 필요한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글을 쓸 때 필요한 거의 모든 내용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라면 밑줄을 그으며 탐독하시기 바랍니다. 행간을 놓치지 마시고 읽으면 고비마다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 하나면 글쓰기에 충분합니다. 이 글은 그의 1인 출판학교 카페에 오늘 만난 책에 올려져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스스로 터득한 좌충우돌의 생생한 경험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주식의 고수는 주식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주식으로 실제 돈을 버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라 할 수 있다. 책도 매한가지다. 책에 관련한 이론에 빠삭한 사람, 출판사 에디터를 수십 년 한 사람보다는 백지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터득하여 실제 책을 출간한 사람의 스토리가 더 매력있지 않을까? 대기업에 취업한 노하우를 알고 싶다고 20년 전에 입사한 부장에게 물어보기보다는 갓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에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아야 하기에 실제 글을 쓰고 그걸 책으로 출간하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 즉, 글을 쓰기 위해 나를 알게 된다는 의미다. 이 정도면 글을 쓸 이유로 충분하지 않을까? 나를 알게 하는 질문들. 1. 나에게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일까? 2.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까? 3. 한 달의 휴가를 준다면 무엇을 하고 보내겠는가? 4. 로또에 당첨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5.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3가지는 무엇일까? 6.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면 무엇을 할까? 7. 내 소유물 중 애장품 1호는 무엇인가? 8. 20살로 돌아간다면 먼저 무엇이 하고 싶은가? 9.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건 무엇인가? 10. 내가 가장 좋아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11. 어릴 적 내 장래희망은 무엇인가? 12. 주변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이 있는가? 작가를 위한 집필 안내서에서 정혜윤 대표는 쓰고 싶은 것과 쓸 수 있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이야기한다.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으면 쓰기 힘들다. 정 대표의 말처럼 실제 글로 풀어낼 수 있는 주제를 잡는 게 가장 좋다. 작가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불굴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3장. 글쓰기가 어렵다고요? 글은 어떻게 쓰는가? 생각나는 대로 일단 멈추지 말고 써라. 프리라이팅 기법으로 쓰기. 파인딩 포레스터라는 영화에서 프리라이팅 기법에 대해
아주 절묘하게 설명하고 있다. 주인공인 괴짜 소설가 윌리엄 포레스터는 문학적 재능을 보인 16세 흑인 고등학생 자말 월라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타자기를 두드려라. 둘째, 생각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내면의 충동에 따르라. 셋째, 춤추듯이 손가락을 움직여라.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글을 쓰는 방식이 있다. 하나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고민을 거듭해서 완성해가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일사천리로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방식이다. 나는 후자를 선호한다. 한 문장씩 고민해서 쓰다 보면 어느 한 문장에서 막히게 되면서 리듬이 자꾸 끊기기 때문이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감없이 일단 써놓고 보는 방식을 프리라이팅 기법이라고 한다. 이미 일반화된 글쓰기 방식으로 원고를 쓰는 방식으로는 가장 탁월하다. 이 방법을 알게 된 후부터 글쓰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다.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내용을 일단 써놓고 본다. 어차피 나중에 수정할 것이므로 완결성, 균재미, 철자, 맞춤법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딱히 고민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쓴다. 생각이 나서 쓰기보다는 쓰다 보면 생각이 난다. 이런 이치를 글쓰기에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문장을 쓰다 보면 그 다음 문장이 생각나고 또 다음 문장이 생각난다. 글쓰기 전에는 생각조차 나지 않던 것들이 쓰다 보면 희한하게 생각이 난다. 프리라이팅은 우리말로 자유 글쓰기라고도 하고 내리쓰기라고도 한다. 철자나 맞춤법 등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쓰고자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쭉 써내려가는 방식이다. 프리라이팅이란 개념을 처음 도입한 피터 엘보에 따르면 멈추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쭉 써내려가라. 철자나 맞춤법 같은 데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내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다른 데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쓰기에 집중하여 자연스럽게 써나가는 것이 프리라이팅의 핵심이다. 처음 프리라이팅을 접했을 때 나는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동안 내가 배우고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쓸 수 있단 말이지? 라는 생각은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이다. 간혹 글쓰기 강연을 나가보면 수강생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쓰다 보면 안다. 프리라이팅 기법을 활용하지 않고는 글쓰기가 대단히 고행길이 된다는 사실을, 이 방법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프리라이팅이란 용어를 모를 때에도 이미 이 기법을 활용해서 쓰고 있었다. 이게 바로 프리라이팅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다음은 하버드 글쓰기 강의에서 글쓰기 선생 바버라 베이그가 학생들에게 프리라이팅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다. 좀 길지만 하나도 버릴 문장이 없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보자. 몇 차례 심호흡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혀라. 이어 펜을 집어들고 쓰는 것이다. 무슨 내용이라도 좋다. 꼭 주제를 정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문장과 문단을 일괄되게 구성할 필요도 없다. 철자가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내용을 이해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무엇이든 상관없이 계속 펜으로 끼적거리는 것이다. 이 말은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며, 앞으로 돌아가 단어의 밑줄을 긋거나 단어를 고치거나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저 쉬지 않고 펜을 놀리는 것이다. 그래서 핵심은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각을 멈추면 이미 프리라이팅이 아니다. 쓰면서 순간순간 생각하고 생각한 걸 직관적으로 글로 옮기면 그걸로 충분하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오겠는가? 하지만 그건 기우다. 이렇게 쓴 문장이 고민을 거듭해서 쓴 문장보다 훨씬 자연스럽다. 내용도 더 좋다. 생각을 많이 하면 인위적인 힘이 작동되고, 이런 상태에서 쓰면 부자연스러워진다. 자연스럽게 가감없이 풀어나가는 글에서 좋은 단어, 문장, 글이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건축가인 김진애는 프리라이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자유 글쓰기를 통해 나의 모든 것이 나온다. 생각의 메모들이 모여 책이 되는 것은 물론 아이디어의 방울들이 물줄기가 된다. 새로운 구상이 떠오르는 건 부수 효과다. 맞는 말이다. 그녀는 프리라이팅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첫째는 적어도 30분 이상은 쓸 것. 둘째는 단어만 쓰지 말고 문장으로 쓸 것이다.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의 유명 작가 나탈리 골드버그도 프리라이팅을 강조한다.
자유롭게 쓰면 글쓰기의 뿌리에 깔린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내며 글을 보다 쉽게 쓸 수 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쓰기는 글감을 떠올리는 데도 아주 좋다고 말한다. 실제 프리라이팅이 익숙해지면 글쓰기 실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된다. 나도 그랬다. 한두 문장을 적기도 힘든 내가 책을 여러 권 써냈으니 이미 나로서 검증된 것이 아닌가? 프리라이팅의 창시자 피터 엘보의 생각을 다시 들여다보자. 자유롭게 쓰기는 내가 아는 한 글을 써내려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최고의 만능 연습이다. 쓰다 보면 좋은 글이 나오기도 하고 의식의 흐름을 잘 기록한 글이 나오기도 한다. 속도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지만 가속이 붙기도 한다. 프리라이팅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짧은 글부터 연습을 해보자. 하루에 한두 개씩 해보면 대략적인 개념이 선다.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프리라이팅이 아니고서는 글을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 글쓰기 강연이 있을 때마다 프리라이팅에 대해 누누이 강조한다. 글쓰기의 맛을 대략적이나마 본 사람들은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전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끙끙 앓으며 한 문장 써내려가기 고통을 겪기보다는 무엇이든 일단 써놓고 수정하는 것이 좋다. 안 보이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수정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이게 다 컴퓨터가 생겨나면서 가능해진 방식이다. 백날 말로 해야 소용이 없다. 직접 해보면 알 수 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배울 때 때로는 너무 따지지 말고 속는 셈 치고 따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